1장. 물 위의 아이들. 바다의 심연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 하나는 고래의 나라. 품으로 낳고 품으로 감싸며 품으로 떠나보내는 존재들. 다른 하나는 상어의 집단. 알을 쏟아내고 경쟁을 가르치며 살아남은 것을 정답이라 말하는 곳. 어느 날 바다가 흔들렸다. 어떤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혼자였다. 어떤 생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손에 안겨 있었다. 상어의 바다는 목소리가 없었다. 살아남는 자가 옳다. 그것이 곧 법이었고 신이었으며 어른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핥히고 물었고 쫓았다. 먹히지 않기 위해 먼저 물어야 했고 잊히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소리쳐야 했다. 고래의 바다는 느렸다. 태어난 아이는 어미의 몸을 따라 수면 위로 올랐고 어미의 숨결로 처음 바다를 느꼈다. 먹이를 찾기보다 눈빛을 먼저 배웠고 방향보다 체온을 먼저 익혔다. 너는 살아있다. 고래 어미는 말하지 않고도 말했다. 상어의 어른은 수를 셌다. 오늘 태어난 알은 1380개. 내일 살아남을 것은 4개이야. 고래의 어른은 시간을 셌다. 오늘 이 아이와 바다에 뜬 시간은 12시간. 남은 생은 서서히 나를 줄여 그에게 주는 일. 상어의 바다는 빠르게 불었다. 전투는 곧 산업이 되었고 생존은 곧 투자였다. 고래의 바다는 조용히 사라졌다. 품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체온은 정책이 되지 못했다. 2장. 숫자를 세마는 어른들. 상어의 국회는 매일 숫자를 회의했다. 노인 부양비 지수는 71.3, 출산율은 0.62. 이대로 가면 2030년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자기를 부양해줄 젊은 노동자, 침대를 정리해줄 요양사, 치매에 걸렸을 때 돌아가던 세탁기. 고래의 나라에는 회의가 없었다. 하루를 함께 보낸 부모는 자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며 잠들었다. 상어의 회의는 격렬했다. 출산은 의무입니다. 정말 자식을 낳지 않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책은 곧 캠페인이 되었고 캠페인은 곧 광고가 되었고 광고는 곧 죄책감을 만들었다. 한 고래 어미가 말했다. 왜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출산만을 이야기하나요? 바다에서는 오래 산 것보다 제대로 떠나는 것이 더 위대했다. 고래들은 죽음을 준비했다. 몸에 쌓인 지방을 풀고 뼈를 정리하고 마지막 호흡을 아이에게 남겼다. 상어의 노인들은 떠나지 않았다. 집도 법도 정당도 부동산도 전쟁의 기억도 모두 꽉 움켜쥐고 있었다. 출산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끌어왔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들의 죽음을 대신 살아야 했다. 상어의 국회는 오늘도 수치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회의실의 벽에는 붉은 선이 그어진 그래프와 출산율 하락 곡선이 어항처럼 어른거렸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기획경제위원장은 턱을 들어올렸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그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어요. 교육복지부 장관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다. 그들이 낳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 때문입니다. 또 공감입니까? 한 노의원은 빈정거렸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겠소.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낙태법도 완화됐죠. 혼인도 줄고요. 이건 전면적 도덕 붕괴입니다. 도덕이라니요. 그건 주머니에 뭘 넣어줬는지에 따라 생기는 겁니다. 노년의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공동체를 외쳤지만 그들의 부동산은 공동체 바깥에 있었고 그들의 병실은 공공의료가 아닌 사적보험으로 막아놓은 벽 안에 있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정적. 단 한 줄의 말이 오래 쌓인 먼지를 헤집었다. 기획경제위원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본심을 숨기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공감도 철학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노후 인구 1인당 젊은이 둘 숫자입니다. 정적이 다시 흘렀고 노인 의원들의 눈빛은 조용히 동의했다. 한 명을 더 낳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동 캠페인을 다시 돌리죠. 감성적으로. 아이를 낳는 당신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같은 문구 어떻습니까? 그리고 출산율 높은 외국인 유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은 마치 수조 속 상어 떼처럼 미끄러졌다. 말은 윤리를 품었고 행동은 계산에 닿아 있었다. 그 계산 아래엔 태어나지 않은 생들의 설계도가 조용히 깔려 있었다. 3장. 조용한 이별. 고래가 바다로 스며들자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해저를 따라 번졌다. 바다의 뼈대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하던 심해의 구석에서 첫 번째 박테리아가 그 몸에 닿았고
이어 수천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조심스럽게 모여들었다. 물은 달라졌다. 짙은 향이 피어올랐다. 썩음이 아니라 익어가는 냄새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 향기는 분명히 전달되었다. 고래의 뼈에는 따뜻한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부드러운 해류가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 작은 새우와 벌레들이 진흙을 뚫고 얼굴을 내밀었다. 생명은 다시 누군가의 사라짐 위에 도달했다. 심해어들은 처음엔 경계했고 이내 살 속으로 들어갔다. 그 살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고 뼈는 단단했지만 곧 집이 되었다. 고래의 지방이 녹아내리자 플랑크톤은 다시 부상했고 그를 먹은 작은 물고기들이 떠올랐으며 어느새 해류는 미세하게 더 밝아졌다. 고래의 죽음은 생태계의 물꼬를 다시 터주는 생명에 대한 자각이었다. 존재가 스스로 해체되어 더 많은 타자를 살리는 구조. 그것은 말없는 윤리였다. 새끼는 그 냄새를 맡았다. 그 안에는 어미의 체온, 함께 떠올랐던 첫 수면, 입을 벌려 받아먹던 첫 미생물의 맛, 등을 타고 흘렀던 물살의 감촉이 전부 녹아 있었다. 철학은 책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고래의 죽음은 그 몸으로 타자의 존재를 증명했다. 나를 다 써서 내가 아닌 것을 살리는 일. 그것이 삶의 완성이라면 고래는 이제 완전히 살아낸 것이었다. 새끼는 눈을 감고 수면 위에 떴다. 바다는 무거웠지만 그의 몸은 가볍게 올랐다. 어미는 사라졌고 그러나 어디에도 빠지지 않았다. 바다는 다시 숨을 쉬었다. 그 숨은 고래의 품에서 비롯되었고 그 품은 이제 바다 전체가 기억했다. 그날 물속의 색은 조금 더 짙었고 조금 더 맑았다. 사장. 상품의 끝. 상어의 마을에는 죽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가치를 가졌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숫자로 매겨졌다. 지느러미가 넓을수록 선호도는 높았고 살아있을수록 비싸게 팔렸다. 하지만 바다의 표면에서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물 아래로 던져졌다. 고래는 죽기 위해 준비했지만 상어는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한 어부가 지느러미만 잘린 상어를 바다에 던졌다. 그 생명은 허우적였고 방향을 잃은 채 검푸른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상품은 팔리고 나면 책임이 없잖아. 그 말엔 어떤 윤리도 없었다. 고래의 죽음은 다르게 펼쳐졌다. 한 마리 고래가 숨을 거두면 수천의 생명이 그 주검에 모여들었다. 붉은 고래살은 작은 물고기들의 양식이 되었고 고래의 지방은 플랑크톤을 살찌웠으며 산호는 미네랄을 흡수하고 바다는 한동안 숨쉬었다. 죽음이 순환의 입구가 되는 것, 그것이 고래가 남긴 유언이었다. 한 새끼 고래는 어미의 죽음을 지켜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는 바다가 되었구나. 바다는 다시 유익해졌고 해류는 미세하게 진동하며 다시 한번 생명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상어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을까? 지느러미가 잘린 자리는 핏물로 얼룩졌고 그곳에선 미생물조차 접근하지 않았다. 죽음을 책임지지 못한 삶은 끝마저도 비어 있었다. 다시 상어의 회의장. 붉은 그래프가 회의실 벽에 어른거렸다. 출산율을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지느러미 채취 수량도 3.5% 증가했습니다. 신규 노동자 수입은 다음 회기까지 연기해야 할 듯합니다. 상어의 국회는 숫자를 읊었고 국가는 여전히 소비자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단 하나. 바다는 피로했고 숨쉬지 못했다. 죽음을 조롱한 사회는 살아있음마저도 버림받게 만든다는 것. 고래는 죽은 뒤에야 보호되었고 상어는 살아있는 동안만 상품이었다. 바다는 지금 어느 쪽의 부피를 더 기억할까? 제5장. 틈에서 태어난 의심. 젊은 상어는 회의장을 비집고 나왔다. 그는 숫자에 묶인 세대 속에서 자라났고 부양 가능 인구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났다. 나는 상품인가 사람인가? 어릴 적 그의 지느러미는 예쁘다는 이유로 사진 촬영용 수조에 팔려나갔다. 그는 무대를 맴돌며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쇼를 했다. 어른들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 나라의 미래야. 그러나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태어난 생명들의 얼굴을 밤마다 떠올렸다. 제6장. 젊은 상어의 탈출. 젊은 상어는 북쪽의 심해로 떠난다. 그곳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고래 무리가 있었다. 처음엔 그는 그들을 경멸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니 패배자들 같잖아. 그러나 그는 그들이 매일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아픈 이의 주위를 느리게 돌며 숨을 함께 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노쇠한 고래가 한 마리 새끼에게 자신의 마지막 숨을 넘겨주는 순간을 목격한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빚이었고 그 아이는 마지막 숨을 선물 받았다. 제7장. 돌아가는 젊은 상어. 그는 다시 바다 아래로 내려간다.
수조속 동족의 지느러미 자네를 수습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비석을 심해에 세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안다. 그의 지느러미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었다. 어떤 생명도 숫자로 살지 않도록 그는 다른 방식의 상어를 살기로 결심한다. 제8장 늙은 상어의 수면. 그들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무게를 셌다. 자신이 바다에 남긴 흔적이 부양비와 연금이 아닌 한 생이 머문 존재의 흔적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었지. 한 노상어가 말했다. 그의 지느러미는 더는 헤엄치지 못했고 그의 눈은 이제야 바다의 깊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정책과 시스템이 젊은 생명을 책임이 아닌 자원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그 자원 위에서 자신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음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죽음을 처벌이 아니라 회복의 행위로 받아들였다. 죽음은 더는 공포가 아니라 자리를 비우는 예의였고 무언가를 다시 흐르게 하는 결정이었다. 처음에는 한 말이었다. 그가 택한 조용한 퇴장은 감동도 강요도 아닌 책임의 완성이었다.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이 생겼다. 그들은 정책 대신 기억을, 유산 대신 공백을, 지느러미 대신 호흡을 남기고 떠났다. 바다는 달라졌다. 회귀하는 물살 속에서 젊은 상어들이 처음으로 존재의 빈자리를 배웠다. 그건 회피가 아닌 존엄이라는 이름의 퇴장이었다.